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시리즈는 바로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사실 선택 과목 중에 하나죠. 미분과 적분을 하거나 확률과 통계를 하거나 기하와 벡터를 하거나.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시험에 나오는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사실 세상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학적 언어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바로 확률과 통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확률과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정확한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학적인 공식이나, 제가 이 시리즈에서는 공식이나 어떤 정의, 그리고 뭐 특정 문제 같은 것들은 최대한 적게 할 텐데, 이제 정의를 안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의는 조금만 하고, 그리고 공식도 완전히 안 쓸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의미를 전달을 하면서 확률과 통계가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지 한번 그걸 좀 깊이 있게 다뤄보고, 이제 수학을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를 집중해서 한번 이 시리즈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자면, 제가 생각할 때 확률과 통계는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특히나 숫자의 발견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 이 확률과 통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수학적 지식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물의 개수를 의미를 했을 텐데, 그 사물의 개수가 뭐 사과, 뭐 돌 이런 거였을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이 됐을 수도 있죠. 결국 그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물의 개수는 결국 통계적 어떤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직접적으로 인류에게 바로 확률과 통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변을 우리가 보면 주변 사람들의 뭐 학생이라면 성적이나 뭐 키라든지 뭐 재산이나 아니면 뭐 연봉, 뭐 이런 어떤 수치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확률과 통계라는 수학으로 들어오면 결국 하나의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는 해석하는 능력을 다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소수일 때 상당히 편하죠. 뭐 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의 성적을 이해하고, 뭐 다섯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의 키를 이해를 하고 하는 게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다 확률과 통계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변이 하나의 집단으로 바뀌고, 그 집단이 좀 더 커지면 하나의 국가가 되고, 그 국가가 이제는 우리 인류 전체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게 확장이 된다는 거는 그 전체가 생겨나면서 이 자료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료는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6천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알 필요는 있지만 그거를 인간의 머리로 6천만 개를 개개별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확률과 통계인 겁니다. 즉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과 통계의 중요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고민하게 되는, 선택하게 되는 수학적인 언어가 확률과 통계다. 그러면 그 외에도 이제 이 인구가 증가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적 선택이나, 혹은 그 외의 기본적인 조사, 인구 조사라든지 재산 조사라든지 세금 조사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반이 되는 게 이제 확률과 통계가 되겠죠. 그 외에도 뭐 과학적 연구, 과학 연구라고 하자면 많은 과학 연구가 있겠죠. 뭐 물리학도 있을 거고, 뭐 화학, 생물학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100%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확률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료에서
신빙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가를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물론 현재도 다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수학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확률과 통계의 중요성이 매우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그 중요성이 왜 증가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확률과 통계는 자료가 방대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더 많이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변에서 3사람이 있을 때, 5사람이 있을 때랑 3천만 명이 있을 때, 5천만 명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자료를 가지게 되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최근에 저희의 주변을 보면 한 명의 사람이, 과거에는 6천만 명 중에 한 명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한 명의 사람이 내보내는 자료의 양이 아주 방대하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매일 무언가를 검색을 하죠. 그리고 무언가를 구매를 하고 또 무언가를 시청을 하죠. 그리고 그 시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집중력도 다르죠.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이 유튜브의 뭐 관심사, 집중력, 시청 시간,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뭉쳐져서 저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한 명 한 명의 위치라든지 우리의 건강 상태라든지 우리의 연봉, 우리의 재산, 그 외에 모든 것들,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생활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방대한 자료가 생성이 되고, 과거에는 그 생성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죠? 휴대폰을 켜서 항상 주의 알람이 뜨는 게 이 데이터를 여기에 공유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자료가 뜨잖아요. 결국 우리는 구글에 혹은 테슬라에 혹은 그 외에 챗 GPT에 기반이 되는 어떤 자료에, 뭐 그 모든 네이버에, 그 모든 것의 자료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지금 수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한 명이 아주 방대한 자료를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성된 자료가 수집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수집된 자료들이 결국은 해석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해석이 되어야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유튜브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브를 사람들은 보통 검색을 하거나 혹은 홈에 뜬 걸 보거나 혹은 관련 영상에 있거나 뭐 혹은 그냥 넘기다가 보거나 혹은 뭐 그 외의 서칭을 통해서 본인이 찾고 싶은 영상을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글은 이 내용들을 조합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관심 영상을 띄워주는 거죠. 그 관심 영상을 띄워서 이 사람이 또 그걸 클릭하게 만들고, 그 클릭한 거를 계속 오랫동안 시청해서 결국 여기서 이 유튜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좀 더 오래 시청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구글의 목적입니다. 이 관심 영상이라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자료들이 관심 영상을 띄우게 되는 어떤 결과로 도출이 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확률과 통계가 되는 거죠. 이거를 개선하고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시청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이걸 이제 통틀어서 저희는 그냥 쉽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고리즘이 나에게 이곳으로 인도했다. 뭐 제 영상도 알고리즘 때문에 보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방대하게 생성되는 이 자료의 늪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글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나오고 나서, 뭐 좀 기록을 해보자면 컴퓨터,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전자장치가 나오고, 휴대폰이 나오고, 그걸 기록하는 회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구글, 뭐 테슬라, 그리고 그 모든 거를 저장하는 어떤 클라우드라는 저장 장치 등등등이 지금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자료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6천만 명의 인구를 조사할 때의 자료의 양과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자료의 양은 완전 사이즈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의 늪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왔다면, 이게 만약에 현재라면 그 뒤는 무조건 그거보다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하는 자료의 양도 많아질 테지만 그거에 따르는 결과도 많아질 거고, 그 결과가 또 자료로 쌓이고 자료가 또 결과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세상을 바꿔 나가는 지금 뭐 테슬라나, 그리고 뭐 그 앨런 머스크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스타링크 뭐 그런 거나, 이 모든 세상의 변화가 이 자료를 점점 더 많이 생성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다 한 이유는 뭐냐면, 확률과 통계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배하고 있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확률과 통계를 알려면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그건 바로 자료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값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자료가, 여기서 좀 더 길게 써보자면, 통계적 자료가 어떻게 기술되고 어떻게 나열이 되고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대표값들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값들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즉, 어떤 사람이 이게 뭔가 그럴듯한 값인 것처럼 제공을 했지만 그 값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맞아. 하지만 그게 잘못된 진실을 전달한다면, 그러면 통계적 자료를 왜곡되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즉, 뉴스나 혹은 뭐 많은 자료들, 뭐 분석 자료들, 뭐 애널리스트들의 뭐 주식이나 뭐 다른 것들을 분석하는 자료들을 보면,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왜곡된 대표값을 제공하고, 그리고 왜곡된 자료를 통해서 또 다른 본인이 의도하고 있는 결론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보이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럴수록 이 통계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면 정확하게 이 대표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즉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확률과 통계를 읽을 줄 안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진실을, 누군가가 왜곡되게 전달하더라도 진실을 내가 읽는 그런 지식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률과 통계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를 이제 제가 뭐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고, 뭐 주변 기사나 뭐 어떤 자료 혹은 뭐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투자를 결정할 때, 혹은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지, 뭐 그 외에도 저희는 이런 자료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려면요. 그럼 그때마다 이 자료들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다시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꼭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뭐 말은 엄청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 할 거는 상당히 간단한 수학적 지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그것을 대표하는 대표값들을 알아보고, 이것들을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런 필연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료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한번 더 풀어보자면 그냥 데이터를 나열해 놓은 걸 자료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A는 키가 179다. 그리고 B는 키가 165다. 그 C는 키가 181이다. 키라고 하는,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세 가지의 데이터의 모임이 그냥 하나의 자료인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재산, 나의 재산은 0원이고 B의 재산은 1억인데 앨런 머스크의 재산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00조 원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판매 횟수, 뭐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건은 한 건이고
B라는 곳에서 판매한 것은 5건이고 C는 0건이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그냥 그 데이터들의 모임을 우리는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대표값을 생각을 해볼 건데, 이 3명의 키를 내가 이 3명을 열거하지 않고 딱 하나의 숫자만으로 이 3개 자료, 이 3명이 있는 자료는 뭐 대충 이런 자료야 라고 제공을 한다면 무엇을 제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재산을 제공한다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판매 횟수를 제공한다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제 한번 그것을 천천히 해보면, 이제 키라는 게 있다고 하면요, 여기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네. 자, 키라는 게 있다. 뭐 한 명은 179고, 한 명은 165고, 한 명은 181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중간에 있는 값을 찾았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하고, 179가 중앙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3명은 179라는 키가 중앙이야. 그러면 나머지 2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최대값, 가장 큰 값은 181이야. 그리고 최소값은 165야. 뭐 이런 것들도 뭔가 의미는 있지만 이 3개를 대표한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당연히 이걸 보셨을 때 바로 떠올리셨겠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평균이라는 값은 이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건데, 평균이 이 정도인 키, 이 3명의 평균 키는 몇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그게 이 자료를 대표하는 어떤 값으로서 가장 적절한 값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중앙값이 맞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선 그렇다 라고 말을 하신다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애가 난 내 연애 상대를 뽑는 거라서 가장 큰 애를 찾았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대표값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좀 더 자주 쓰이는 대표값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평균이 될 거고, 그러면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평균은 언제 쓰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은 대체로 어느 정도 균일한 분포에, 그리고 사실 좀 중요한 건데 대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즉 키의 분포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뭐 평균이 173 이런 식으로 돼서 뭐 185가 될 확률과 160 뭐 몇이 될 161이 될 확률은 매우 작다,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균일하게 대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평균이 조금 적절하다. 그래서 평균을 대표값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많이들 얘기한다. 하지만 그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뭐 대칭적인 건 알았고, 그럼 중앙값은 언제 쓰는 걸까? 이것도 상당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 재산을 0원, 그리고 뭐 실제로 0원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1억 원,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여기 끼어 있어서 재산이 100조 원. 자, 그러면 이 3명, 이 3개 자료의 평균은 뭐 대충 33조 원 정도가 될 텐데, 이 33조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한 100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재산이라는 흐름이 있다면 0원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그거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뭐 1억에 사람이 좀 많을 거고, 뭐 이렇게 쭉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저 멀리 100조에 1명 자기 혼자 있을 거거든요. 근데 평균이 여기 있는 33조다. 여기는 뭐 이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0.001%도 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무언가를 대표한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면 이 100명을 쭉 순서대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중앙에 있는 값, 요 정도. 그래서 중앙인 뭐 8천만 원. 이게 정말 이 재산이라는 자료를 봤을 때는 무언가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본인이 생각할 때 왜 그렇지 않은지, 왜 이게 좀 더 대표하는 값인지 주장을 해보고, 그 값이 뭐 자주 쓰이는 거라면 뭐 그냥 인정을 하면 되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라면 내가 확률과 통계에서 새로운 대표값을 만들어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주장하고 그것을 남들이 받아들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외에도 또 뭐가 나올 수 있냐? 뭐 최빈값, 네, 뭐 가장 자주 나온 값 이런 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을 판매하는 뭐 그랜저를 가장 많이 판 대리점을 구한다. 그러면 최빈값, 대리점을 쭉 세워봤을 때 대표하는 뭐 사원이 누구인지, 대표하는 지점이 누구인지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외에도 최대값, 뭐 이렇게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성적이 가장 좋은 사람,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 키가 가장 큰 사람, 이걸 대표로 잡을 수도 있죠. 뭐 그 외에도 최소값, 뭐 최소도 다를 수 있는데 뭐 골프의 타수가 가장 낮은 사람, 뭐 그 외에도 최소가 더 좋은 거거나 혹은 대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대표값들이 자료에는 존재할 수 있고, 그 값은 그냥 그 하나를 대표할 뿐이지 그 외의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자료와 어떤 값을 보면 저희는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냥 얘는 평균을 제공할 뿐이구나, 얘는 중앙값이 이거일 뿐이라는 거구나 라는 해석을 해야지, 그걸 뭔가 자료를 전체를 가지고 온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원과 100원이 있고 50원과 50원이 있다면 이거의 평균도 50이고 얘의 평균도 50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는 값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자료가 있고 평균이 50입니다 라고 하면 저희 머릿속에는 그냥 다 50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50을 기준으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게 뭐 0원과 100원인지 50원과 50원인지 49원과 51원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열어둔 상태로 객관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평균이 50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대충 50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뭐 중앙값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분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세 가지의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 B, C가 있고 0, 50, 100이 있어요. 그러면 평균은 3분의 100 더하기 50 더하기 0이 되니까 50이 되겠죠. 근데 이 50이라는 숫자만 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자료들이 50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혹은 실제 50이 있긴 한지 이런 걸 저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 라는 값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은 이 값들 0이라는 값과 그리고 50이라는 값과 그리고 이 100이라는 값이 50 평균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좀 알게끔 해주는 값이거든요. 따라서 5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고 싶고, 근데 이거를 다 더해버리면 그냥 0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음수와 양수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절대값으로 씌우거나 제곱을 해서 음수를 없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엄청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에서 각각의 값을 다 빼서 제곱을 해줘서 합하는 것, 그게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뭐 절대값도 씌울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의 선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x1, x2, x3라는 자료가 있고 그것의 평균이 m이라고 한다면 x1에서 m을 빼고 제곱을 해서 x2에서 m을 빼고 제곱을 하고 x3에서 m을 빼고 제곱을 해서 합한 것이 분산이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써보면 너무 귀찮으니까 1, 2, 3이니까 괜찮지 뭐 3조 이렇게 가면 이거 죽을 때까지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귀찮다 그냥 요렇게 쓰겠다 라고 해서 얘가 분산이라는 것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꼭 이게 제곱이어야 될까? 이거를 절대값으로 두면 안 되나? 가능하죠. 그것도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곱했으니까 좀 불편한데 이거 루트 씌우면 안 되나? 가능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렇게 쓰고 얘를 많이 듣던 표준 편차라고 불리는 개념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이 개념을 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거는 평균만을 봤을 때 알 수 없었던 그 분포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세로 하나 계산을 한 것 뿐이지
특별한 어떤 뭐 어려운 수학적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대표값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대표값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수천 개, 수억 개, 그리고 수조개에 해당되는 어떤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누군가가 해석을 해놓죠. 그 해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한계가 바로 대표값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표값만 보고 이 자료를 오인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대표값이 정확하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또 다른 대표값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평균은 몇이고 분산은 몇인지, 뭐 중앙값은 몇이고 최빈값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보고 이 자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결국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에 최대한 가까운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수많은 정보 속에서 뭐 사기도 당하지 않고, 나 혼자 잘못 이해하지도 않고, 또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함으로써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거는 별거 없었어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최대값, 이런 자료와 값. 이거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울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배웠어야 되는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왜 확률과 통계가 그토록 중요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럼 이제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뒤에서 이제 뭐 경우의 수로서 또 확률을 구하는 방법, 또 통계를 해석하는 방법, 그를 통해서 정규 분포는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추정하고 예측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AI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 한번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